안녕하세요. 예전에 하악골 흡수로 상담받았던 치과 의사입니다. 문의드릴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고등학생 환자 중 성형외과에서 2달 전 교근 축소술을 받고 현재 개구자연이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술 후 아래턱에서 하이어드 본까지 살이 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실제 수술 후 몸무게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옆에서 보면 50kg대 고등학생보다는 통통한 아저씨처럼 살이 처져 있더군요. 성악가 정도는 아니고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디 가서 문의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약간 거북목은 있고 그건 수술 전부터 그랬고요. 바른 자세에서도 목이 늘어지는 듯 보입니다. 교근 축소는 확실히 티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근 축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병원 상담 추천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이 교근 축소수를 받고 개구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교근 축소를 받으면요, 입을 벌릴 때 엄청 아파요. 씹을 때보다 벌릴 때 아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을 막 했어요. 그러면 근육이 알이 배겼어요. 그럼 움츠리고 있는 게 편해요? 이렇게 피면서 스트레칭 하는 게 편해요? 쪼그리고 있는 게 덜 아파요. 스트레칭 할 때 엄청 아프죠. 근육이 알 뱄을 때. 근육 제거, 축소 이런 수술을 했을 때 근육 통증이거든요, 주로는. 그러면 근육 통증이 있을 때는 입을 벌리는 게 훨씬 더 아파요. 다 씹을 때도 아프긴 한데 벌리는 게 훨씬 더 많이 아파요. 그러면 환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술하고 나서 아프니까 오물오물거려요. 이게 오물오물거리는 게 한두 달이 지속되면 입을 못 벌리는 개구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더라도 입을 벌려주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앵킬로시스라고 여기 그 관절에서 강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움직여줘야, 이렇게 움직여줘야 그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 개구 제한이 있는 거는 아파서 안 벌려서 생긴 앵킬로시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이제 교근 축소술을 하고 이중턱이 되게 심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흔한 거는 아니고요. 교근 축소라는 거는 요 뒤에 있는 요 근육이에요. 요 근육. 근데 요 근육을 이렇게 줄였고 뜯어냈을 거예요. 아마 잘라내거나. 그런데 여기 목에 있는 이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죠? 넓은 뭐 흉골근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근육이거든요. 한국말로 이름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뭐 한자어 쓴 거 순수 한국말 이래서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이 근육 줄인다고 해서 얘가 손상을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육 있는 부위랑 오버랩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행여나 교근 축소하면서 여기 근육이 만약에 이렇게 잘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일로 쏟아져요. 이렇게 뭉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근을 너무 많이 잘랐나? 일단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볼륨이 줄으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밑에 받치던 애들이 없으니까 숨이 죽으니까 여기 있는 근육들이 밑으로 늘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몰려서 이중턱이 조금 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2달 된 거면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입을 자꾸 벌렸다 씹었다 하는 거를 아파도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일단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병원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재건 케이스는 본문에 기재된 일반적인 턱 모양보다 형태가 비율적으로 작은 케이스가 일반적이니 어찌 보면 노화에 따른 뼈의 변화가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치과에서 임플란트 뼈 이식할 때 차폐막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조직이 차 들어가게 한다든지 정형외과에서 키 크는 수술할 때 빈 공간을 만들어줘서 뼈가 차오르게 한다든지 그것들도 본문의 원리와 유사한 건가요? 본시멘트 보형물도 어찌 보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뼈의 변형이 오히려 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그 정형외과에서 하는 뼈를 늘리는 수술은요. 이렇게 붙어 있는 뼈를 이렇게 부러뜨려요. 그리고 얘를 일로 자꾸 벌려요. 뭐 하루에 1mm씩. 그러면은 그 사이 1mm 안에 피가 나고 이러면서 어느 세포가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들러붙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1mm 벌려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쌓여요. 벌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뼈가 이렇게 짜게 졌던 뼈가 나중에 우리가 목표한 길이까지 이렇게 딱 도달을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뼈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쪼쪼쪼쪼쪼쪼쪼 생겨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쭉 연결이 돼서 붙으면 이게 이제 뼈의 길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스켈레탈 본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팔다리 뼈 이런 거는 이렇게 잘 되는 반면에 멤브라너스 본이라고 해서 막성뼈라고 하거든요. 얼굴뼈랑 골반뼈 이런 거는. 근데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한데 얘랑은 조금 더디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짜로 잘 안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이런 뼈가 있고 이걸 계속 늘렸다. 이런 식으로 늘렸다. 그러면 뼈가 생겨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거나 볼륨을 하지는 못하고 길이만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볼륨은 이렇게 줄어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양상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형물 사이에 보형물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뼈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벼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 이때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어떤 힘이냐면 여기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겠잖아요. 여기로. 이 보형물이 누르는 힘이 이 부위에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뼈가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압력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살 같은 흉살로 막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성질이 생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살짝 이렇게 가라앉는 침식이 생겨서 거의 빈 공간 없이 메꿔지는 거는 맞아요. 이건 뒤에 실리콘 얘기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눈썹뼈를 깎는 수술에 대해서도 글이나 유튜브로 올려줄 수 있을까요? 다른 수술에 비해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이거 제가 2018년도에 글을 써놨거든요. 블로그에.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수술 주로 하시는 분이 이 영상 때문에 저를 되게 미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원 전용으로 비공개를 해놨다가 지금 환자분 글 보고서 지금 공개로 다시 돌려놨거든요. 제가 이 글 쓰고서 이 수술 주로 하시는 뭐 선생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셔가지고 제가 그럴 의도로 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제가 본인을 비방한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갈아내면 내 튀어나온 안화상 윤기가 매끈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에서의 핵심은 내 전두동 뼈가 갈아낼 정도로 두꺼운지 이 전두동이 너무 넓고 뼈는 얇아서 갈아내면 이렇게 빵꾸가 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꼭 확인하고 수술을 하셔라. 그 얘기거든요. 이 수술이 잘못됐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수술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이렇게 페미니나이제이션 여성화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끈하게 하려고 뼈에다 빵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요거 참고하셔서 수술 전에 CT를 꼭 찍어서 내 뼈 두께가 괜찮은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라. 그래서 이글 쓰고 이거 영상 만들고 그 선생님한테 너무 미움을 받아가지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뭐 저를 막 되게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려놨었는데 다시 열어놨으니까 제 블로그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을 검색창에 쓰시면 아마 요 내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치과 갔더니 상악동에 염증이 있다고 이비인후과 가라는데 대학병원을 가야 하는 건가요? 치과, 이비인후과 둘 다 증상이 없습니다. 치과는 다만 신경치료한 어금니가 썩어 부러지고 CT 찍으면 상악동염을 CT로 보았거든요. 뭐 증상이 없으면 제가 말한 배농 정도 하시면서 지켜보셔도 돼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감기 들거나 콧물이 조금 찔끔찔끔 나오거나 꽃가루 알러지가 있거나 그럴 때도 상악동에 이렇게 점막이 부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배농만 잘 되면 뭐 증상이 없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그냥 일과성인 한 번씩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가끔은 그러거든요. 컨디션 막 다운되고 괜히 감기 기운도 아닌 약간 알러지 같은 게 있으면서 이렇게 어금니가 살짝 아프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한 3년 전인가? 그때는 그게 한번 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눈곱이 끼더라고요,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빨아냈죠. 제가 약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열심히 빨아냈어요. 그때 한 2, 3일 만에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저 영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 광대 수술했고 눈가에 무언가 이물감이 느껴지는데
자이고마티크 페이셜 러브랑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나요? 지금 3개월 차인데 갑자기 발견되었습니다. 만지면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CT 찍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 신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만졌을 때 이물감이 느껴지면 고정한다고 박아놓은 플레이트랑 나사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CT 찍어서 확인해보면 간단한 거니까 수술하신 병원에 가셔서 CT 찍어서 플레이트랑 스크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환자분이 느끼는 이물감 위치랑 맞는지 한번 이렇게 대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교정 때문에 치과에 갔을 때 치과 선생님께서 제가 턱뼈는 긴 편이고 피부는 그만큼 자라지 못해서 항상 입을 벌리고 있고 입을 닫으려면 항상 힘을 줘야 된대요. 이럴 때 턱끝 축소를 해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제 피부에 맞게 턱 크기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거 완전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턱뼈가 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긴 무턱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뼈를 볼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진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뼈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뼈가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길다 해서 짧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무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긴 거예요. 이렇게 길면서 무턱인 거예요. 이렇게 돌출량은 없으면서 정상적인 턱 모양이 약간 이런 식이라면 지금 환자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긴 무턱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CT 찍어서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장님, 왜 10대, 20대 어리고 젊은 외모가 제일 아름다운 외모로 인식되는 걸까요? 40대 지나면 주름도 생기고 꺼짐도 나타나고 탄력도 떨어지지만 그만큼 시간이 주는 관록과 경험에서 오는 우아함, 지혜, 배려심도 생기는데 너무 어리기만 한 외모에 대한 선망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 제 얼굴을 보면 외적으로는 젊고 탱탱한데 그 당시엔 너무 철없고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40대 바라보는 제 얼굴은 주름도 많고 처짐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나 내적으로 편해지고 아름다워진 부분도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20대 전후의 친구들을 보면 이상한 박탈감, 소외감, 심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걸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다만 100세 시대에 10대, 30대 초반까지의 시간은 매우 짧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젊지 않은 외모로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찰나의 젊은 순간만을 갈망하며 안티에이징의 길을 쓰며 사는 것 같아요. 에이징에도 아름답다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해요. 가끔 어제도 어떤 환자분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젊은 거가 예쁜 건 맞아요. 우리는 젊고 싶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진시황도 그랬고 불로초 찾아서 그렇게 다녔잖아요. 영생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젊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이 변해가는 거를 느낄 때 괜한 상실감 같은 게 와요. 근데 그 상실감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받아들이는데 기분은 좋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흰머리가 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노안이 온다든지 아니면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게 좋지만은 않죠. 우리 뭐 신상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그 구제 느낌, 앤틱 느낌 이런 거가 주는 묘한 또 그 무거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하죠. 하지만 둘 중에 선택해라 그러면 저도 젊음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젊게 살아갈 날은 조금이고 어떻게 보면 젊게 살아가는 시간은 15년? 20살부터 한 35 정도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35 이후는 이제 늙어간다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롭죠. 어제 제가 어떤 젊은 친구랑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대 초반의 친구였는데, 받아들여라. 난 너 같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다. 마음은 20대잖아. 20대 때 이뻐서 너무 좋았잖아.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20대에 있고, 몸은 점점 20대의 몸이 아니니까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받아들여라.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20대의 모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곱게 고급지게 늙어가는 거를 이제 연습해야 될 시간인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거상, 뭐, 리프팅, 이렇고 알아보는 이 세태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미용 성형 이 영역에서 너무 마케팅으로 환자군을 확대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곱게 늙어가는 법을 우리는 더 오래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엔 100번 동감하지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그래도 젊었을 때의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자 나이로 봤을 때 35, 요 무렵부터 엄청나게 40한 중반까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그 시기면은 이제 애 키운이라고 정신 없을 상황이잖아요. 결혼하고 애 한 두세 살? 뭐 이럴 때가 보통 35, 6대니까. 그러면 그 무렵 때는 본인이 애 키운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애 학교라도 초등학교라도 보내고 나면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갑자기 내 변한 모습에 막 상실감, 우울증 이런 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혼 안 한 30대 중반과 결혼하고 애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 학교 보내고 나서 거울 본 40대 초반이 여자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갭에 6mm가 채워지면 그만큼 광대가 다시 커지는 거니까 축소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와, 이 질문을 보고서 제가 정말 답답했어요. 자, 요런 광대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광대가. 근데 여기를 짱 잘라가지고요. 광대를 예를 들면 이렇게 줄여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줄여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축소 효과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있던 광대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축소 효과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게 만약에 여기가 6mm 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뼈가 붙어올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채워진다고 만약에 다 채워졌다 칩시다. 그러면 축소 효과가 없어지는 건가요? 요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3달이 지났는데 이 모습처럼 피도 고여있고 염증도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정상인가요? 수술 후 3개월이 됐다면 저렇게 고여있으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피가 고여있으면 대부분 2, 3주. 이게 이제 피가 나면요. 피가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선지처럼 굳어요. 피떡이라고 하죠. 선지, 우리 선지국 있잖아요. 선지국처럼 이렇게 묵처럼 변해요. 그게 보통 한 3, 4일 정도만 돼도 이렇게 떡이 지면서 피떡이 되면서 묵처럼 변해요. 근데 이게 한 2주 정도, 한 12일 정도, 10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이게 리퀴팩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흐물흐물한 젤리처럼 변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게 와인처럼 변해요. 그래서 와인처럼 변하면 그때는 물처럼 흘러요. 그럼 갈색의 약간 진한 갈색의 물로 바뀌어요. 이게 한 달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까 2주 정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넘어가서 만약에 이게 계속 고여있다. 그때는 농이에요. 그냥 점막에 부어있는 농이고 상악동에서 열려있는 부분에서 계속 진물이 고이면서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농하는 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서도 안 되면 약을 먹고 조금 더 버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가 고이고 이런 것들이 막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가 남은 게 아니라 지금은 3개월 정도 됐으면 농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CT 찍고 천천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드 스페이스가 이미 있는데 이노핏을 하면 기존 데드 스페이스의 흉살은 제거하는 단계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제거하고 오염물을 넣게 됩니다. 원장님 뒷광대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원래 구렛나루 쪽 뒷광대가 없었는데 가철식 교정 유지 장치를 새로 맞추고 3개월을 잘 때마다 낀 뒤 보니 왼쪽 뒷광대가 심하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거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 아마 턱관절일 거예요. 교정장치 빼면은 없어지고 교정장치 끼면은 생긴다. 그러면은 턱관절을 뒤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뒤로 들어가면 뒷광대가 조금 나온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는 앞으로 이렇게 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그거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뼈가 생기거나 근육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교정한다고. 선생님은 비중격 연골 안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비중격 연골 정말 잘 쓰는 연골이에요. 비중격하고 귀연골을 가장 많이 쓰죠. 올여름에 양악 수술할 예정인데 상담받았을 때 위턱을 앞으로 빼서 꺼진 중안묘를 나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코 수술도 나중에 해야 하는 걸까요? 양악을 해서 그러니까 상악을 앞으로 빼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중이 살짝 길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가 좌우로, 콧볼이 좌우로 넓어지는 퍼짐 증상이 생기고 코가 살짝 낮아집니다. 실리콘 제거 시 가골 생긴 환자가 있었다 하셨는데 가골은 본시멘트도 생기나요? 이마에 본시멘트로 성형하면 가골 생기나요? 이게 사실 저도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근데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생기는 재료는 실리콘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년 넘게 지난 분들도 경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가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주변으로 살짝 뭐가 생긴 것 같은 건 보여요. 그러니까 가골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실리콘은 지금 여기 이 CT에서 보다시피 이마의 실리콘에 이렇게 가골이 쫙 생긴 거예요. 이 턱에는 마치 뼈 넣는 것처럼 실리콘 주변으로 가골이 이렇게 다 생겼어요. 여기 이거 보시면 가운데 빈 게 실리콘이고요. 겉에 하얗게 싸고 있는 게 가골이에요. 가골이 거의 실리콘을 다 둘러쌌죠. 이게 다 실리콘이 이제 제일 많이 그런 가골이 생기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시멘트도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10년 넘게 본 환자들 보면은 그렇게까지 실리콘처럼 생기지는 않아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앞턱이 짧아지고 싶었는데 전진술을 진행하였는데 옆에서 봤을 때 얼굴이 길어 보이는데 이거 재수술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전진술 했는데 전진은 별로 안 되고 길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각도가 전진이 안 돼서 그래요. 무턱을 예를 들어서 이런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뼈를 전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요렇게 앞으로 가야 전진이에요. 요렇게 가야.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뼈의 각도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뼈를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자르고 이 뼈를 이렇게 앞으로 빼요. 이렇게요.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여기를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수술이 돼서 전진은 별로 안 되고 길어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그 모습을 갸름해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화뼈 있잖아요. 안화뼈 중에 눈 옆에 뼈요. 여기겠죠? 그럼 눈꼬리 쪽에 있는 뼈요. 그 부분이 움퍽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가요? 이 부분이요. 여기가 이렇게 발달하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꺼진 분들이 은근히 있기는 해요. 일정하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눈꼬리 쪽에 있는 뼈가 눈썹뼈 밑에 뼈보다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림자 받으면 눈꼬리 쪽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가요? 원래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데 사람마다 심한 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 글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광대 수술을 하면서 앞볼에 볼륨감을 준다고 하시는데 어떤 선생님이 제가 여기서 본 영상이 있어서 해당 병원 원장님께 앞광대는 못생기지 않냐, 못 만들지 않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해당 병원에서는 45도와 앞광대의 경계를 조절해서
앞광대가 있는 것처럼 간접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경계를 조절해서 앞광대가 있는 것처럼 간접적인 효과를 준다. 이거 좀 말장난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말장난 같이 느껴지고요. 아마도 뭐 그 주변에다가 플레이트 잔뜩 박는 그 병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광대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여기다 플레이트를 막 8개, 10개, 20개 막 이렇게 박아 놓는 병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원에서 앞광대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말장난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얘기가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A병원에서는 폭이 넓은 얼굴이니 수술 2개월 전에 관자놀이 보톡스를 통해 위부터 조금이라도 줄이고 광대를 넣자. B병원에서는 광대는 뼈를 기준으로 넣기 때문에 관자놀이 보톡스를 맞던 맞지 않던 옆광대가 들어가는 수치는 똑같다. 그 말을 A병원에 말하니 관자놀이 보톡스와 관계없이 광대가 들어가는 수치는 같다. 단지 보기에 더 들어가 보일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전자병원에서는 들어가는 수치가 같음에도 왜 보톡스가 가장 효과가 좋을 때 수술하기 위해 2개월 전에 보톡스를 맞고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수술 3주 전에는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광대를 넣는 수치에 관계가 없다면 보톡스는 수술 이후에 맞거나 수술 중에 맞아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참고로 B병원은 어느 때나 맞아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A병원은 관자놀이에 비해 두드러지게 광대가 발달한 것이 아니니, 즉 폭이 넓을 얼굴이니 보톡스로 먼저 관자놀이를 줄여 얼굴 폭을 줄이자는 의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꼭 수술 후 3, 4주 전에 보톡스 맞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합니다. 45도 광대가 들어가는 정도는 보톡스를 언제 맞느냐가 결정을 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추측도 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글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글이에요. 광대는 여기, 관자놀이 보톡스는 여기. 줄어드는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먼저 맞든 뭐 굳이 상관없지 않겠나. 다만 추측컨대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관자놀이, 그러니까 측두근이 완전히 많이 발달한 분들은요, 광대 수술 전에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광대뼈를 이렇게 줄여놨는데 축두근이 얘를 막 밀어 밖으로 막 내보내려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맞고 뼈가 잘 붙을 때까지 근육이 뼈를 못 밀어내게 밖으로 더 크게 터지게 하지 못하게 예방하려고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선생님, 제가 2001년, 21년 초음파 지방 융해 봉유라는 시술로 심부볼 제방 제거를 했는데 이름이 울트라제트라는 기계였던 것 같아요.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하고 나서 앞볼륨이며 얼굴 동안 볼살이 탄력을 잃고 처지고 다 빠졌어요. 주름과 피부 흘러내리는 느낌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요. 일부러 살을 5kg 찌웠는데 얼굴 살은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얼굴 윤곽은 그대로고 동안이었던 볼살들만 다 빠지고 처지고 있어요.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시 심부볼 복구는 불가능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살짝 불독살처럼 살이 조금 있었을 뿐이었는데 기계로 귀 밑볼에 구멍을 내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지방을 뺐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부볼이 제거가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심부볼 제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심부볼은 요 광대뼈 만져서 밑에 있는 요거잖아요. 요게 심부볼인데 지금 말하는 거는요. 얼굴 피부에 있는 지방이 두 층이 있어요. 슈퍼피셜 팻이 있고 딥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딥팻을 뺀 거예요. 이건 지방 흡입을 하신 거지 심부볼 제거를 한 게 아니고요. 지방 흡입을 하신 거예요. 얼굴 지방 흡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얼굴 지방 흡입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다 들어있어요. 퀭해 보이고 피부 늘어지고 탄력 없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면 이런 느낌이 생긴다. 그래서 하지 마시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환자분이 말하는 심부볼은 입안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빼는 거지 저런 지방 흡입을 하는 기계로 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심부볼은 아마도 얼굴 피부에 있는 팻이 두 층이 있는데 슈퍼피셜 팻이 있고 딥팻이 있어요. 밑에 있는 심부볼이 아니라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을 뺀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심부볼 지방 조직을 제거한 자리는 얼굴을 지탱해주는 조직이라 그걸 제거하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서 지방이나 필러를 채워도 지탱해줄 지지대가 없어서 보존이 안 된다 들었는데 뭐 지지대가 없는 게 아니라 지방 흡입하면서 지지대가 끊어지고 지방 주머니가 찢어져서 지방을 넣어도 옛날처럼 예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안 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지금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지방 이식을 좀 해주거나 필러 넣어서 조금 나아지게 하고 탄력 관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원장님 비슷한 질문 죄송합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 미세 지방 이식 7개월 지났는데 여전히 애교가 쥐포처럼 짜부돼서 눈알이 착 달라붙어 있고 눈밑이 퀭하고 푹 꺼진 게 아직도 심하네요. 더 기다리면 눈 밑에 지방이 좀 채워질까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저는 미세지방 눈 밑에 하는 거 딱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얇은 필러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눈 밑 푹 꺼진 데는 필러 조금 넣으면 되게 이렇게 손보기가 좋잖아요. 너무 많으면 녹이면 되고 적으면 더 넣으면 되고 그리고 모자르면 보충하면 되고. 근데 미세지방 이식은 흡수가 일단 많고요. 넣을 때마다 또 빼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한테는 눈 밑이 퀭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필러 맞아라 이렇게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밑 지방 재배치했는데 눈 위가 꺼지냐? 지방 재배치한다고 해서 눈이 꺼질 수는 있는데 얼마나 많이 마른 분이냐 또는 뚱뚱한 분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눈꼬랑이 아직 더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면 지방 재배치를 한 게 아니라 지방 제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환자분을 뵌 분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원장님 너무 잘 봤어요. 엔믹스의 서륜도 이쁘던데 비대칭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도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그 안나경 아나운서 그 영상 보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엔믹스라는 그룹도 사실 모르고요. 서륜 그래가지고 오탄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건 설현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인터넷 찾아서. 그랬더니 이렇게 생기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야 인형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이건 거의 인형과잖아요. 그죠? 애기 얼굴에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완전 애기 얼굴에 인형이지 이게 무슨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애기애기한 예쁜 친구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이게 인형이지 사람이야?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분석을 하려면 일단 이런 연예인 분들은요, 포샵을 한 사진들이 이렇게 언론에 배포가 돼요. 근데 유일하게 포샵이 안 된 그런 사진이 이런 사진들이거든요. 어디 행사장 같은 데 앞에서 그냥 찍은 사진. 기사처럼 나오는. 지금 보시면 제가 그걸 사진 하나 캡처해 온 건데, 사진을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해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배경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일부러 돌려놨어요. 이렇게 회전을. 그 이유는 분석하려고. 일단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러면은 눈에다가 지금 맞추려고 얘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미간, 눈썹 중심 여기서 수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러면 딱 보이죠? 코 있는 데부터 인중 중심, 턱 중심이 이렇게 틀어진 게. 너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귓볼 있는 데서도 수평선이 이렇게 그면요. 이쪽 귓볼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이쪽 귓볼이 위로 올라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턱이 일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돌아가 있으니까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겠죠. 단순한 원리예요. 그냥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눈 기준으로 수평선 긋고 눈썹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 긋고 그러면 턱선이 코랑 턱선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는구나 볼 수 있고 귓볼에서 수평선 긋고 귓볼 높이도 차이 나는구나. 좀 머리 때문에 안 보이긴 하지만 귓바퀴 위에서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거든요. 아마 귓바퀴로 그리면 여기 귀가 더 위에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대칭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가요?
이게 인형이지 사람인가요? 이게 이제 워낙에 있던 사진이에요. 완전히 이쁘잖아요. 이렇게 보면 턱은 똑바로 됐죠. 아까랑 다르게 턱은 좀 똑바른 느낌이죠. 근데 코는 살짝 이쪽으로 휘어 있고, 눈 기준으로 보면 눈은 위로 올라가 있고, 입꼬리도 살짝 이쪽으로 올라가 보이죠. 그러니까 비대칭은 여러분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형수술하는 분들이 비대칭에 무슨 뭐 광대가 조금 비대칭인데 수술하면 고쳐지나요? 뭐 이런 얘기하고, 사각턱을 수술했는데 뭐 눈이 삐뚤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대칭은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잘 보면 눈도 달라요.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살짝 커요. 뭐 이런 비대칭 다 있죠. 뭐 눈 사이 거리도 아마 다 다를 것이고, 콧구멍 크기도 다를 것이고, 비주도 좀 휘어 있고, 지금 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가 뭐 컴퓨터 미인 찾는 거 아니잖아요. 비대칭은 너무 심하면 보기 싫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면 이게 사람이에요. 인형이지. 너무 이쁘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원장님 성형을 하고 싶어서 마취에 대해 찾아보니까 전신 마취를 할 경우 치매 발병률이 49%까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연구 결과 정말인가요? 이런 연구 결과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이 이제 은사님이 이 손가락 수술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외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붙어서 태어나는 애들, 또는 뭐 손가락이 6개 이렇게 하나 더 달려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뜯어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들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걱정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물어봐요. 뭐 선생님 마취 많이 하면 애가 머리가 나빠진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12번 전신 마취했는데 뭐 지금 서울대 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치매 발병률이 49%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 그 레퍼런스 이렇게 어디서 들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그 정보를 주세요. 제가 그 논문이 있으면 논문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라이브는 못 챙겨보지만 다시 보기 시청하는 조용한 구독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진심으로 환자 생각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딸 아이 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딸이 콩다래끼가 양쪽 눈에 나서 종합병원 안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쌍꺼풀 라인에 작은 흔적이 남아 원래 있던 쌍꺼풀이 풀렸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으니 눈꺼풀을 조금 잘라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쌍꺼풀이 없어지고 눈 모양이 달라질 것을 걱정하니 정 원하면 몇 땀 찝어주신다고 하는데 쌍꺼풀 수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 한쪽만 해주신다 합니다. 제 생각엔 차라리 양쪽 눈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게 좀 더 예쁘게 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도 비중 전문가인 제 생각인지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8살 어린이 수술을 해주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수술을 원한다면 원장님께 받고 싶은 마음에 수술하시는지만 물어보았네요. 유튜브 공개 여부는 도움이 되는 자료라면 공개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왼쪽은 쌍꺼풀이 이렇게 쫙 있고 오른쪽은 있었는데 여기 다리끼 수술하고 흉살 생기면서 이 쌍꺼풀이 없어졌나 봐요. 워낙에 있었겠죠. 이렇게 확대해서 어머님이 찍어주셨는데 지금 여기가 덧살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흉살이 아직도 조금 있죠. 아기 때는 다리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아기가 이 짝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지 어떤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 딸 아이라면 저는 그냥 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기에 있는 뭐 레이저 다래끼 빼고 나서 여기 흉살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쌍꺼풀이 있던 라인이 풀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라인이 지금 잡히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애기 조금 지나면 저절로 쌍꺼풀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이게 뭐 몇 달 사이에 생기는 건 아니고 한 1, 2년 지나면서 키 크고 살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애가 성장하면서 여기 쌍꺼풀 라인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지 않다면 아기가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하는 게 아니라면
저 같으면 그냥 둘 것 같아요. 그냥 두고 이 레이저 수술하고 최소 1, 2년 정도 지나면 요 흉살도 좀 연해지고 편안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또 라인이 이렇게 숑 잡힐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지금 꼬맹이를 쌍꺼풀을 찝는 거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쌍꺼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애기 괜히 뭐 꼬맹이 8살짜리 수술대 눕혀서 바늘 왔다 갔다 거리면은 애기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트라우마 남을 수도 있고 해서 제 딸아이라면 저는 그냥 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한두 반을 뭐 이렇게 매몰법처럼 떠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기가 스트레스 받는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라면 그냥 둘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